네,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언제 봐도 얼굴에서 광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피부 관리하시잖아요. 이거 관리하시죠. 네. 쇼츠 같은 거 보면 바짝바짝합니다. 이거 영상 저요? 보면 그냥 이제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나오는 쇼츠 보면요, 네, 바짝바짝합니다. 이거 바짝바짝. 3%는 쇼츠가 없을 텐데. 아, 다른 데 요새 많이 나오시네요. 다른데? 아, 예. 뭐.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아, 저를 찾아본다고요? 네, 바짝바짝 하셔가지고 물광.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은 전데 어. 피부는 제가 제일 안 좋고 이순으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것 연도도 같아요. 좀 하고 지금 나는 네. 방송인 아닌데도 지금 4시간 하는데. 전에 4시간 전에 네. 아, 섭외 요청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웃고 떠들 시장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좀 힘든 시장이었죠. 뭐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섹터마다 이제 시간대별로 굉장히 움직임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장이 오늘도 또다시 연출됐습니다. 뭐 해외 변수나 외부 변수도 되게 큰 변수들이 꽤 이제 벌어지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코스피는 아침 시초가부터 24.6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뭐 지수로는 코스피 2,495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와 기관은 선물 매수 출발이 보였는데 현물은 다 팔았다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 발표로 급등 출발 속에 뭐 화장품과 여행, 면세점,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그래도 오전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등 2차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분위기가 좀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소식이 들렸고요. 해외 채무 조정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황 절차를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위안화 환율은 큰 변화가 없었고 또한 중국 당국이 국영원을 통해서 환율을 방어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실 좀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잠잠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헝다그룹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하면서 외화 표시 채권 가격에 선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내부적으로 조정 과정에 지연이 있지만 큰 틀에서 구조조정의 실무 과정으로 이번 건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7월 이후에 시황 부진과 벽개원 이슈 상황에서 중국의 부동산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울 수는 있지만 현재 변화나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면서 한편 2021년 헝다 이슈 첫 발발 시점과 다른 점은 당국이 판단하는 업황 국면이 반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방점을 두었습니다. 미국장 막판에 공개된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에 위안화 흐름이 일단 안정적으로 흘렀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도 했습니다. 9시 1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했고요.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도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덕산하이메탈, 두산테스나, 유진테크 등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증권은행, 보험 등 일부 금융주들도 상승 전환했지만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2차전지 관련주가 갑자기 또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10시 30분경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징역 2년 확정 소식 영향으로 아마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아주 빠르게 반도체 등으로 수급이 급박하게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지지력 테스트가 이어가면서 장중에는 2,500선 회복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상승 모멘텀도 역시 부재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2,500선 정도 유지하면서 등락이 반복될 정도였고요. 짙은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초전도체를 뒤이을 새로운 맥신 소재 테마가 또다시 부상됐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운수장비와 기계, 의약품 등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는 매도하고 유통, 근데 유통은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산 것 같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음식료와 통신 제외한 대부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를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 후반대로 하락폭 축소했고요. 엔달러 환율은 145엔 정도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한미반도체 급등 영향에 기계가 강세 보였고요. 미래산업은 연이어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의료정밀 강세로 이어졌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하는 셀트리온이 장중 9%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유통업과 섬유의복 등 내수와 소비주 약세였고 전기전자도 하위권에 위치한 가운데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배터리 셀 업체가 약세가 특징이었고 유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 등 HBM 관련된 PCB
종목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속에 하락했고요. 업종별로는 유통과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강세 특징이었는데 중소형 화장품주가 상승이 부각됐고 아모센스, 나인테크 등 맥신 테마 관련주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반면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소식 등의 영향에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내내 코스피가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장에서도 힘이 뭐 강하진 않았는데 대신 또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서 잠시 후에 한미반도체도 역시 놀랍기도 하고 초전도체 얘기 좀 주춤하니까 맥신 관련주. 맥심 아닙니다. 맥심. 네, 맥신 맥신입니다.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중국 얘기부터 여기는 이제 네. 돌아오게 되면 실제로 중국 소비 관련주 진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지 뭐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관련주가 빠졌었어요. 네. 어제는 또 뭐 7월달 관련된 중국 실물 지표 부진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빠졌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 위기가 또 확산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 불안감 때문에 어제는 또 빠졌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또 방한 수요 기대감이 또 살아나는 모습으로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최근에 중국 문화여유부가 여전히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세계 78개국에 대한 단체 여행 허가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게 6년 5개월 만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전일 한국공항공사의 이제 어떤 발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들어보면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항공기 동계 운항 시즌, 그러니까 10월 29일 전후로 항공 수요가 72만 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또 분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또 했겠죠. 통상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평균 객단가는 600에서 700달러 정도 수준인데 동남아 관광객의 평균 객단가가 30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2배 이상 높습니다.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단 의미는 있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추가가 들어오면 면세점 시장이 9천억 정도가 늘어난다 보니까 거의 1조 가까운 시장이 새롭게 애드업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면세점 테마도 올라왔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중국 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메리츠 증권에서 이 이제 사진을 띄우면서 오늘 코멘트를 냈는데 이 C트립에 따르면은 지난 한 주간 국경절 해외 단체 관광 주문건이 전월 대비 3.5배 증가했다는 뭐 중국 현지의 보도 자료를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가져와서 이야기했습니다. 3, 4인 프라이빗 단체가 3배 정도 증가했고요. 이 중에 한국과 일본 상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일본 단체 관광이 전월 대비 90% 증가했고 국경절 출발 상품 예약은 전월 대비로 5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국내에서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내달 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내에서 아마 오늘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이 좀 좋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 상품이 극도로 일본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좀 일본 많이 안 좋아하는 있다라고 걸로 알고 이야기하는데, 있는데. 예, 근데 의외로 그 패키지 관광이나 이런 관련된 상품 설정이 한국도 많지만 일본 관광 상품이 또 몇 배 정도 더 많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실제 또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뭐 상품이 많다고 또 많이 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쓰는 돈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보다 일본 여행 갔을 때 쓰는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엔저? 엔저.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네요. 네,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면 일본 불매 운동하고 막 그러던데 또 여행 갈 사람들은 또 다 가나 봐요. 지금 보면 어제는 또 떨어졌고 그제는 올랐고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단체 관광 이야기 나와서 보고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빨리 열린 동남아 쪽 베트남 이게 2019년 비해서 빨리 열렸어도 한 30%뿐이 회복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단체 관광이.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홍콩 마카오 쪽이 제일 많이 지금 회복을 했고요. 태국이 꽤 많이 초반에 막 치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2019년 대비 회복률은 한국이 태국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20%대 중반 정도이고요. 한국이 30% 중반 정도까지 네.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국이 초반엔 치고 갔지만 역시 한국을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일본은 좀 뒤늦게 올라오는데 이번에 C트랩의 상품들은 한국 상품도 굉장히 많지만 일본 상품이 또 몇 배 정도 더 많다는 것도 좀 제가 지켜봐야 되겠고 역시 변수이겠죠.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의 변수이고요. 또 들어와서 실제 돈을 얼마나 써줄 것인가도 좀 확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아, 거는 그럼요. 안 들어오는 건 네, 낫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그 부분은 좀 의견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뭘 살 것인가, 뭐 과거처럼 화장품을 살 건가, 아니면 뭐 들어와서 뭐 성형 미용 피부과를 갈 건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 부분도 면밀하게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이제 의료 관광 온다라고 네, 네. 이야기가 또 그렇죠.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좀 업그레이드 되겠죠. 월말 되면 이제 공항에서 단체 관광객 오는 그림이나 크루즈선에서 내리는 중국의 관광객 뉴스 엄청 나올 거거든요. 네. 관련해서도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뭐 중국 관련 주도 관련 주지만 결국 이제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시켜 줄 것이냐는 또 이제 반도체 키가 있을 텐데 반도체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사실 수급의 이동이 급박하게 나온 이유다. 이제 뭐 오전에 이제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2차 전지가 어제 괜찮았거든요. 7월 수출액 관련해서 상당히 양극재 수출이 굉장히 양호하게 물량이 월간 늘어났다고 지표가 그랬죠? 예, 네. Q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ASP 단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리튬 가격 하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Q의 증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7월의 지표는 양극재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던 청중가요. 그쪽은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왔고 대구는 LNF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 플러스 13% 정도 월별 대비 지난월 대비 올라오긴 했지만 좀 아쉬운 실적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3분기에 테슬라가 좀 쉬어간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LNF 관련 쪽은 조금은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릴 것이다 평가를 했고 에코프로 쪽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이동재 전 회장이 이제 2년 징역이 이제 확정이 네. 되다 보니까 좀 센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이렇게 또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실형을 받았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뭐 바깥쪽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구속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많이 빠질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센티가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역시나 이제 반도체로 갑자기 넘어갔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맥신 관련된 일부 이제 테마주가 또 극성을 부리면서 네. 그쪽 수급이 좀 쏠렸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422.8 이게 이제 2015년을 100으로 두는 거예요. 2015년 기준 100으로 두고 이번에 6월달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가 420.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량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전월 대비 22.4%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2.6% 증가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들어서 4월까지 계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수출 물량 지수가 5월 8.1% 상승한 데 이어서 6월에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고율 역시 4월에 79.1%에서 6월에 49.1%로 감소했다고 알려졌고요. 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출 물량 지수가 경제 활동이 활발한지를 보여준 지표인데 반도체 수출 물량이 7월에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격만 올라가면 더더욱 좋은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D램과 낸드 재고 감소와 2년 만에 D램 가격 상승 전망 때문에 아마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35% 상회할 것 같고 4분기부터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3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즉 HBM의 턴키 방식 그러니까 일괄 생산 체제죠. 설계 로직에서 메모리 HBM 그다음에 패키징 2.5 D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구축이 되고 이게 유일한 업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HBM 공급이 본격화되는 4분기부터 AI 서버 시장이 확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것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3분기 D램 ASP인데요. 결국은 3분기부터 결국은 평가가 2년 만에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D램이 이제 회색이고 약간 붉은색이 낸드 쪽인데요. D램 쪽의 평균 판매 단가가 3분기부터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고 낸드는 이제 연말 정도 가야지만에 좀 BP 정도 올라온다고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만 일단 D램은 2년 만에 가격이 플러스권으로 상승 전환이 가격이 올 것이다. KB증권은 전환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024년 ASP에 대해서 예정을 추정을 했는데 D램은 38% 올해보다 올라갈 것이고 낸드는 올해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추정이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추정해서 결국 바닥은 3분기 정도가 바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KB증권의 추정치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3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반도체, 배터리, 광물 등
핵심 첨단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동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서로 만나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예, 미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 될 거다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다소 좀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쪽에 센트를 좀 좋게 만드는 쪽인데 다만 이제 디지타임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자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디지타임즈의 이제 언론 보도 헤드라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낸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가격 인상 전략에 따라 중국의 주요 메모리 모듈 제조사들이 최근 고객사들에게 1.6달러 이하 V6용 512GB 제품이 출하 전당 등 저가 주문을 아예 중단하겠다 발표하면서 이 관련된 쪽에 대해서 최근 저가의 재고가 귀해지면서 일부 인베디드 제품의 긴급 주문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는 낸드 가격 인상을 협상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가격에 대한 인상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YM 리서치 쪽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H100 GPU를 통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 H100 GPU로 1000% 이상의 이익 창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평균 판매가가 H100 GPU가 예상 원가가 약 3,320달러인데 평균 판매가가 지금 2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에 팔립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거의 10배 정도로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부가가치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모 IB 쪽의 리서치 쪽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목표 주가를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닝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보다는 아마 HBM 관련된 쪽은 숫자가 전혀 다른 레벨이다. 그래서 반도체 HBM 같은 경우는 칩단 단가의 폭발적 상승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제 외신에서도 보도했다는 점을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JP 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이제 좀 해석을 해서 올려준 자료들인데요. 제목이 아마 갈 길이 멀다라는 식의 어떤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JP 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 아시아 테크 쪽의 AI 쪽과 그다음에 AI가 아닌 쪽의 스탁들의 PER 밸류입니다. 그래서 약간 푸르게 보이는 쪽이 아시아 테크 쪽의 AI 스탁 쪽의 PE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검은색 쪽이 이제 AI가 아닌 IT 쪽의 스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AI가 붙으면서 이제 밸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근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AI 쪽의 스탁도 쪽에 12개월 포워드 그 어닝 EPS죠. 이 부분들이 약 올해 대비 14%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뭔가가 해서 IT 쪽에 올라갈 때 단지 멀티플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닝 쪽이 AI 쪽에 관련 테크주들이 어닝 쪽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숫자가 실제로 찍히면서 EPS가 연간 단위로 14%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평가했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은 결국 이제 non AI 그러니까 AI 쪽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IT 쪽은 12개월 포워드 EPS가 YTD 쪽은 한 6% 정도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AI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이 어닝이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시아 쪽의 테크 AI 쪽과 그다음에 AI가 아닌 쪽의 퍼포먼스인데요. 결국은 YTD 성장률이 AI 쪽이 결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JP모간 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AI GPU가 2024년 중반 이후까지도 수급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계속 타이트할 것이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non AI 영역은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아직도 수요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재고는 24년 초까지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 중국의 리스타킹이나 수요 회복, 그다음에 non AI 관련된 쪽과 관련된 일반 서버 부분의 회복을 이끌 수 있는지 경기 지표의 개선 그리고 재고 소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등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면 아시아 쪽의 AI 관련주들에 대한 강력한 긍정적인 카탈르시스가 될 것으로 보고 올해 내년까지 하반기 되면 수급이 조금 풀릴까 말까 공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AI 관련된 HBM 관련된 트레이드는 유망할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모건 스탠리 쪽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HBM 관련된 쪽의 마켓쉐어입니다. 22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10%인데 올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비슷한 수준이고요. 마이크론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4에서 6%로 떨어지고 내년 정도에도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마이크론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슷하게 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거의 HBM 시장은 거의 절대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렌드 폴스에서 이제 추정한 겁니다. 해외 쪽 리서치 쪽이고요. 그 다음 시장 사진을 보여주시면 HBM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평가인데요. 결국은 HBM3로 넘어가면서 이제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밴드위드 그러니까 이제 광역 대역 폭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표로 도식화한 건데 결국은 이야기가 하는 것이 이제 HBM과 뭐 HBM2, HBM2E, 그 HBM3, 그다음 그 뒤로 가면 HBM3E로 넘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결국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차세대 다음 제품에서 HBM3E로 아마 넘어간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대응을 잘 하면서 하반기에는 또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는 따라잡는 것으로 시장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익성이 어디서 극대화되는지는 뭐 자료 통해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과 또 어떤 코멘트리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지배력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좋죠. 네. 한미반도체 역시 이제 디스본드 관련된 하이닉스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네덜란드 업체가 갑자기 그 들어와서 하이닉스 쪽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미반도체가 급락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디스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NCF 방식이냐 아니면 MRMUF 방식이냐 이 부분인데 NCF 방식이 필름으로 하는 방식에서 결국은 일본의 약간 유기화합물을 가져와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한미반도체 잘 커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덕산하이메탈, 유진테크 등등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TFE 이런 종목들도 꽤 주목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PCB 업체들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 이런 쪽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음 주 엔비디아가 얼마나 1분기 실적 때 21%인가 올랐었잖아요. 그때 막 급등하고 가이던스 맞아요. 좋게 냈는데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모두 다 HBM이 막 난리가 났다 막 네. 그러고 막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 목표가 올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경험칙상 그때가 꼭지였는데 네. 그때 팔 걸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수요를 가봐야 알겠지만 진짜 폭발적으로 막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가이던스도 진짜 2024년까지 쇼티지 난다 그러고 해서 10배 이익 내서 받을 수 있을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그거 좀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어제 제가 마감 시장 때 말씀을 어제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그 위험한 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 네. 그리고 가장 또 마음 편한 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근데 너무 많이 올라고 기대감 너무 높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실제 또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도 꽤 이미 반응을 해서 뭐 한미반도체 최근에 오른 거 보면 오늘도 뭐 거의 20% 올라가니까 24% 무서워요. 장중에 막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사서 엔비디아 좋게 보고 지금 산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은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방송 듣고 이제 이제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확인할 길이 좀 많죠. 23일인가요? 그런 23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또 엔비디아가 무슨 말을 할지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맞아요. 거기에 코멘트가 되게 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갈 거다. 그러면 그 방향을 갔을 때 어디가 잘할 거다는 게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그걸 좀 확인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아닐까 합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오늘 네. 자동차도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네, 계속 맞습니다. 안 좋았는데. 최근에 좀 조심스럽게 좀 쉬고 있었던 섹터이긴 한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16일날 인도에 관련된 현대차 인도 법인이 GM 인도 법인과
탈레가 온 공장 자산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연내 인도 정부의 승인 등 전교 조건을 갖추고 25년부터 탈레가 온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연간 13만 대 수준의 완성차 그리고 엔진 공장은 약 연간 16만 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설비 개선을 진행해서 이제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인도 내 생산 능력을 최대 100만 대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SL, 화신, 현대공업, 일주테크, 삼보모터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관련된 커멘트를 사실 어제 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2분기 자동차 중소부품사들의 매출이 기대치 미치지 못한 것들은 미국과 인도 공장 생산 둔화가 일부 영향이 있었다. 근데 24년에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과 인도의 텔레가온 공장 가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 대비 시장 선점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현재 인도 정부와 협상 중에 있고 23년 말 공장을 착공한다면 25년 말 정도의 가동 예상이 되고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1년 정도 앞서는 상황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침투율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시장 자체로는 전기차가 49,600대 정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타타라는 회사가 86% 정도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자동차 시장이 2030년 기준으로 1,000만 대 규모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300만 대 정도 목표인데 인도는 세계 3위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년 기준 약 440만 대 규모 그리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에는 또 중국 업체 진입이 제한돼 있죠. 특히 BYD 같은 경우는 인도 정부가 거부하면서 인도 시장 진출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부품사가 자연스럽게 테슬라 공장이 세워지면 테슬라의 부품 밸류 체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삼성증권 평가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요 부품사 중에 모비스의 BSA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화신 이는 셰시나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SL은 램프나 BMS 그다음에 성우하이텍은 배터리 케이스와 차체 그리고 대원광업은 현가스프링과 이제 구동모터 코어 이런 쪽으로 테슬라 쪽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살펴봤고 역시 뉴스가 있었던 셀트리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 공시가 9월 달까지로 다시 한번 연기된가 싶다가 또 이 소식이 바로 나오다 보니까 다들 오늘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딱 나와서 네. 얘들이 뭔가 작정하고 했나 보다.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얘기하던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바로 장 마감 때 결정되잖아요. 급하게 좀 나온 것 같아서 뭐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제 이제 갑자기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합병 개요는 사진 띄워주시면 셀트리온에서 이제 발표한 그 표이거든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총 소집 통지가 9월 25일에 있고 합병 주주총회가 10월 23일 그리고 합병 교일이 12월 28일 합병 신주 상장이 1월 12일 내년이죠. 이렇게 해서 합병 방식이나 비율 같은 거는 이제 뭐 공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면에 안 보이시더라도 공시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1단계 바이오 사업부 합병하고 2단계는 이제 케미칼 사업부 합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개발 뭐 판매는 셀트리온이 하고 케미칼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합병에서 빠지긴 했는데 합병 끝나고 2단계로 이제 6개월 뒤에 또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년 그림이 되겠죠. 그 부분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하나증권의 자료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전 지배 구조와 합병 후 지배 구조에 대한 이게 사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합병 전에 뭐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오른쪽 보시면은 합병 후의 지배 구조가 최대 주주가 되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되고 그다음에 합병 법인이 들어가고 셀트리온 제약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약은 합병 법인 이후에 6개월 뒤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또 합병이 된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약도 올라가는 쪽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증권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합병의 기대 효과는 투명성 제고와 원가 경쟁력 그리고 투자 여력 확대인데 긍정적인 측면은 역시 이제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이죠. 그리고 매출 원가율이 하락될 수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통한 투자 여력이 확대된다는 건데 결국은 기존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고 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셀트리온 그룹의 실제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국면에 있었다는 거죠. 중복된 거였죠.
네, 그렇죠. 네. 또 이사 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작년 매출 원가율은 71.5%라 알려져 있고 올해 2분기 매출 원가율은 71.3%입니다. 근데 합병 이후에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셀트리온의 원가율이 적용됨에 따라 원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이 6,752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금성 자산은 3,699억이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가 미고려됐을 때 이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을 위한 투자 여력이 확대되겠죠. M&A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도약과 뭐 그를 위한 M&A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투자의 재원이 이제 합병 이후에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하나증권에 따라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올해 실적 전망치 기준 합병 셀트리온 실적 예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결 셀트리온 A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C라 되어 있고 항목이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합병 셀트리온이 어떻게 매출과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두 개를 합치면 오른쪽 합병 셀트리온의 올해 전체 매출액과 매출 원가,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등이 이렇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표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뭐 방송 중에는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든가 아니면 그 3프로TV 앱에서 제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 원고를 보시고 한번 이걸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변수가 될 것은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관련된 삼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셀트리온의 매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향으로 발생한 매출이 내부 거래로 상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테바 위탁 생산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 케미칼 매출이 남게 되고 매출 원가율은 기존 재고 원가율이 약 70%이 정도 수준인데 그리고 신규 재고 원가율이 35% 비중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판매와 관리비에서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비용이 더해진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판관비가 없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발생할 것으로 실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합병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고를 또 소모할 때까지는 매출 원가율의 개선이 조금은 시기적으로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재고의 소진 기간이 1년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올해 매출액이 2조 1,582억 원 전망입니다. 그래서 25년 정도부터 원가율 개선 효과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변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2015년에 서영진 회장이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의사를 밝힌 이후에 그룹의 주가 상승택으로 작용했던 적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은 결국 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나 수급 개선 이런 쪽에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털 기반으로 한 주가 흐름을 결정될 거로 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그 제품군 있죠. 램시마라든지 네.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 실적에 대한 숫자를 좀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막판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결론은 장사를 잘해야 된다 이건데 네. 사실 셀트리온이 2010년도 초반부터 이 문제 가지고 뭐 분식회계니 뭐니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셀트리온이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받아서 자기가 팔면 셀트리온도 매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출. 네. 중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큰 성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이제 사실 오늘 하나증권 보고서도 있지만 그저께 나온 삼성증권 보고서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나와요. 이게 뭐 분석에 따라 좀 다른데 왜냐면 중복 계상된 걸 빼버리니까 네, 네. 당연히 내가 우리 같은 가족인데 네. 내가 영농한테 자 100만 원에 팔았어. 네. 자 100만 원 받아서 넌 네. 이거 팔아. 네. 그럼 120만 원에 팔아요. 그럼 매출은 220만 220만 원이 나오는 되죠. 거잖아요. 네. 이 문제를 그냥 하나를 합치는 거니까 매출이 확 줄어들고 지금 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가율이 70%라고 하잖아요. 그 바이오 의약품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셀트리온이면 한 30%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30만 원에 만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영농에코는 100만 원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100만 원을 재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기 자산으로 이게 30만 원에 만든 게 100만 원이 원을 돼버리는 내가 그런 갖고 이제 마술 같은 효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거 실적을 합쳐놓으면 이게 자산도 막 이렇게 되고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어제는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어저께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장 막 그 발표한 이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복잡해요. 같다. 해외 법인이 너무 많아요. 네. 예, 뭐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넘어가고 그 외에 이제 계열 해외 법인이 많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무형 자산 평가를 뭐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변수인 것 같아요.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기존에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합병을 통해서 이제 그 논란을 일단 투명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어쨌든 방향성은 맞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평가는 또 별개 문제잖아요. 이게 평가를 했을 때 정말 긍정적일 수 있을까 숫자적으로 아니면 뭐 평가를 했는데 이게 뭐 뭔가가 튀어나와서 이게 너무 중복 계상됐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의 변수가 정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오늘 올라갔다 해서 이건 뭐 이제 호재다라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변수는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합병 소식 나오고 나서 그래서 가장 제일 첫 번째 이슈로 이제 투명성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이제 숫자로 어떻게 증명할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네. 의외로 셀트리온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아니, 오히려 약간 열받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그런 것 정말 같습니다. 이 강성주주가 지금의 에코프로만큼 많았었던 게 셀트리온인데 그렇죠. 예. 지금 네. 정말 그랬죠. 상전벽해. 네. 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맞죠. 네. 그때도 이렇게 뭐 주주 운동 막 하시면서 난리가 맞아요. 났었죠. 네. 뭐 버스 돌아다니고. 네, 뭐 대차 공매도 안 되는 증권사로 뭐 계좌 다 옮기고 뭐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그래서 네. 저희 회사에도 엄청 주식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 저희가 공매도 안 되거든요. 저희 주식이. 그래서 뭐 IBK뿐만 아니라 뭐 공매도 안 되는 일부 증권사로 셀트리온 주주들 모임들이 뭐 주식을 다 옮기고 막 이러면서 항의 많이 했었죠. 네, 저희도 네. 많이 들어왔고 당시에 대출도 엄청 많이 나갔었어요. 공매도 안 되는 쪽에 그 회사로 넘어오면서 대출해서 또 사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한 번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라떼 얘기 한번 이렇게 들어갔고요. 맥신 얘기 잠깐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얘기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들한테 어감상으로는 되게 칭찬한데 초 전도체도 난 아직 공부를 다 못했는데 맥신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예,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일부 맥심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맥심 맥심은 아닙니다. 네. 예, 커피 또는 잡지 이름입니다.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 모르겠지만 커피가 떠오르나요? 잡지가 떠오르나요? 맥심 하면 좀 군대가 먼저 떠올랐어요. 아 잡지구나 잡지. 저는 커피를 또 믹스 올렸거든요. 커피죠? 네, 그렇죠. 맥심은 믹스 커피죠. 뭐 예, 동서식품. 동서식품. 아, 우리 다 네, 같은 생각이었잖아요. 아이고, 동서. 이게 예. 참. 원래 한 예전에 사람 보내기 나라 보내는 게 이렇게 쉽죠. 아 젊어서 이제 사고 방식이 그렇죠. 그쪽으로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주식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동서식품. 동서식품. 당연히 맥심은 동서. 왜냐하면 그때 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맥심이 그 봉지 커피 있잖아요. 네. 이거 수출하면 대박이다. 아. 이게 한국에서만 그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 유럽이나 중국에 나가면 이 왜냐하면 이게 맥심 이 봉지 커피가 네. 진짜 이 약간 비음성적으로 네. 중국에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수출 지표가 안 잡혔기 때문에 주 동서가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잡으면 어떨까? 근데 그때 네슬레 때문에 되게 좀 네. 문제가 안 된다는 이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동서가 근데 그게 한번 이슈화 되면서 주가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진지하게까지 가야 될 얘기입니까? 아, 잡지 참. 아니고요. 커피 미안해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맥신입니다. 맥신. 맥신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야 이게 초전도체도 이게 갑자기 나온 단어라 네. 공부하기도 바쁘고 막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아직도 기다 아니다를 하니까. 예, 예. 근데 맥신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어젠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한번 찾아봤어요. 급하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맥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잘 모르지만 네. 그냥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면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맥신의 어떤 구조라고 해요. 이게 사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맥신의 구조인데 어쨌든 찾아보시면 뉴스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데 맥신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이제 제가 확인했고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고 여기에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께가 1나노미터 정도에 불과한데 표면에 붙은 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현미경 등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날짜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인도협력센터 이승철 박사 연구팀이 맥신의 자기수송 특성을 이용해서 표면의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굉장히 당기는 방법을 뭔가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간단한 측정만으로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린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맥시는 자기 수송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홀 산란 인자 값에 따라서 응용분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홀 산란 인자 값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 응용분류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 홀 산란 인자 값이 1보다 낮은 값을 가진 경우에는 고성능 트랜지스터나 고주파 생성 소자 그리고 높은 효율의 센서 그리고 광 검출기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알려져 있고 1보다 높은 값을 가지면 열전 소재 그리고 이제 온도차를 이용한 전력 생성 소재라든지 자기 센서 등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신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이하임을 고려하면 이게 응용 가능한 소재의 크기나 필요 전력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번 연구 결과가 나노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나노스케일에 올해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선정돼서 6월 28일 이미 게재가 된 것으로 기사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뭔가 획기적인 어떤 기술로 이제 평가가 받아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신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종목으로 봐서는 이걸 뭐 제가 말씀드리면 또 뭐 3% 방송에서 뭐 추천했다, 뭐 어떤 뭐 테마주를 조성한다 이런 말씀 나올 거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네. 절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고. 시장에서 분류한 종목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분류한 내용을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저희가 추천을 드리거나 테마주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 부분을 굉장히 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관심 없으면 그냥 이 테마는 거래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주목을 받은 내용은 이 휴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맥신 고분자 나노 복합체 그리고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휴비스가 그래서 관심을 받았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맥신의 뭐 표면 계지를 통해서 분산성을 향상한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졌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자회사 네프리아 바이오가 이제 관련된 나노 신수의 맥신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도 뭐 관련된 부분에서 자회사 경동이 대백 티타늄 시추 관련된 조관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최경철 교수팀이 맥신 나노 기술로 세탁 가능한 투명 플렉스블 OLED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정말 뭐 주가로 더 좋을지 안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맥신은 어쨌든 지금 이게 마강 시환이기 때문에 오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종목들도 말씀이 됐고 이 관련된 언급을 드렸지만 뭐 저희가 추천을 드리거나 이 종목이 좋다고 말씀드리거나 이것도 절대로 아닌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게 맥신이라는 거는 뭐 기사를 보고 알았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게요. 어. 시장이 똑똑한 그게- 건 알겠는데 꼭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주 없을 때 굉장히 편안한 빠르게 거 반응하는 거 보면 보면 신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네. 약간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코딩이나 이런 거 해서 네. 사업 보고서에서 그냥 그 단어 추출하는 그 키워드 추출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네네. 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건 따라잡아서도 안 되고 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문과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90%를 못 알아듣겠거든요. 네. 몰라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맥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초전조체 여기서도 사실 드러났지만 네. 수급 싸움이고 오늘 뭐 다 하한가 같잖아요. 초전조체는 거의 다 뭐 하한가 같죠. 네네. 아니다라고 네네. 하니까 네. 뭐 상한가 맞아요. 가고 맞다고 하고 누가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상한가 가고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뭐 이쪽으로 막 좀 몰려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댓글창에 뭐 실망이다 어쩌다 말씀들 하시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뭐 이 종목을 사라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도 아니라고 제가 초대에 네.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의 시황에 대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워낙 오늘 뭐 많이 올라갔고 핫했던 거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관련 종목이 어떤 연관이 정말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들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움직였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이게
저희가 아니라고 해도 자꾸 맥신 하다 보면 또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죠. 네.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네. 소식만 하나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뭐 IT 관련주 중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좀 빠졌습니다. 부품사들이. 그래서 이제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언론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전망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23년까지의 글로벌 스마트폰 뭐 쉽먼트 그러니까 이제 출하량이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인데요. 뭐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좀 쭉 빠지고 있죠. 사실 그만도 한 게 하드웨어적인 진보가 사실 좀 어렵죠. 이제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지금 특별한 하드웨어가 뭐 카메라 쪽이라든지 그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나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폴더블이 좀 나왔다. 뭐 이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뭐 특별한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휴대폰은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유저들이 근데 지금은 뭐 2, 3년 넘게 계속 쓰시면서 이제 좀 오래 쓰시는 변화가 좀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폴더블로 안 넘어가면 기존 폰을 그대로 오래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플립을 쓰냐 폴더를 쓰냐 이 부분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은 좀 양으로 따지면 사실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시장의 그 미국의 시장 분석 업체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가 이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4,700만 대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약 6% 정도 줄어든 수치로 평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치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경기 턴어라운드가 좀 늦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흥시장 전반적으로도 하락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북미 지역에도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 하락이 이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지연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4억 5천만 대 스마트폰 구매하던 중국이 올해 2억 7천만 대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감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중국 시장인데 북미 지역에서도 상반기에만 출하량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미 공이 이제 좀 좋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다만 스마트폰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A 시리즈 이쪽도 네. 있지만 A 시리즈보다는 프리미엄 폰 시장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싼 폰은 또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약간 차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세그멘트 관련된 비중이 높은 애플에게도 유리한 경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를 다음 달 정도 출시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연말에 갈수록 출하량이 늘어날 거고 최근에도 한 320만 대 더 늘어난다고 애플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외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생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가정을 한다면 또 이제 애플은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옮겼죠. 생산 비중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출하량 기준으로도 뭐 애플이 만약에 삼성전자 제치고 뭐 글로벌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뭐 올해 고가 폰에 대해서는 결국은 애플 폰과 삼성전자의 폴더블 관련된 뭐 프리미엄 폰 관련된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나 플립 나온 지가 이제 몇 년 됐잖아요. 한 5, 6년 됐죠.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쪽으로에 대한 이런 욕심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폴더블 폰 쓰시는 분 없죠? 우리 좀 이제 박근혜님 지금 쓰시는구나. 네. 이런 말 이번에 좀 폴드 5 네. 이제 바꿨고 이번에 새로. 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게 약간 네. 아재폰 느낌이 돼서 맞아요. 연세가 그래서 많으신 분이 쓴다라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광고는 진짜 다 젊은이 감성으로만 그러니까 엄청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좀 잘해요. 네, 엄청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아직은 옮겨갈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새로운 폼팩터에 대해서 그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이제 있죠. 폴더블 폰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것은 확실히 좀 힌지가 이렇게 좀 하면서 걸리적거리나요? 확실히 안 걸리적거리나요? 얇아지긴 했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잘 손에 그리고 또 잘 들어오고 빈틈도 덜하고 네네.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꺼워서 네. 이게 접었을 때 두꺼우면 어디 넣고 다니지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바꾸면서 이제 확실히 지금 이제는 좀 손에 가지고 다닐만 하다는 평가를 갖고 저도 바꿔봤거든요. 근데 저는 만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폈을 때 또 화면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네.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폴더폰 바꾼 건 큰 무리 없이 잘 바꿨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부분 저는 대화면을 쓰는데 울트라폰을 대부분 썼어요. 네네. 과거에도. 그래서 큰 화면을 볼 수밖에 없고 하는 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뭐 바꿀만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이제 바뀌어지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5년 지나도 안 되는 거 보면 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제 마케팅만 좀 잘하면 될 텐데 아까 우리 맥심 얘기하면서 뭐 떠오르냐고 그 채팅창 보니까 네.
저는 물론 39이긴 합니다만 30대니까 아이고. 젊은이는 잡지 생각나고 늙은이는 이제 커피 생각난다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또 그런 식으로. 폴더블 폰도 그런 이렇게 식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약간 뒤끝이 있네요, 우리 팀장님이. 네네 뭐 그렇습니다. 뭐, 아니 뭐 핸드폰 얘기 하다가 뭐 그렇게 주장하셔도 뭐 이미 뭐 아까 이야기가 다 끝난 네. 거기 때문에. 폴더블 이 폰. 네네. 김영롱 팀장은 그 잡지가 많이 난 젊다, 난 잡지를 젊다. 많이 보는 취향이다. 네. 뭐 그는 이렇게 저는 정리를 그냥 하죠. 주식만 오직 생각한다. 뭐 그거죠. 네네. 아 그리고 철강 관세 인상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이제 외신에 따르면은 멕시코 정부가 수입 철강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철강주는 악재이죠. 그래서 네. 멕시코 경제부가 발표한 일반 수출입세에 관련된 법률상 관세부가 규칙 일부 수정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그 392개 수입 품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5에서 25%까지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은 멕시코와 FTA 협정을 맺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철강주들이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멕시코가 되게 좋잖아요. 멕시코 막 주가도 좋고 환율도 좋고 네. 한 게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그 물량들인데 거기 또 자동차가 많거든요. 네. 우리 기아차도 멕시코 공장이 있고 현대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나가 있어서 그 멕시코 관세는 뭐 오늘 보니까 현대제철 같은 데도 현대차가 공장 지으면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뭐 모비스, 위아 이런 쪽인데 그렇죠. 현대제철도 워낙에 공장 크게 만드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멕시코 관세 부과되면 멕시코 공장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뭐 비트코인 네.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이건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글로벌리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 특히 이제 코인 관련 쪽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비트코인 관련주가 빠졌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코인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 관련된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봤을 때 위험 자산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전일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 국채를 팔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로 또 갈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이제 환율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한국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이 좀 좋지 못한 국면으로 가니까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나 뭐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조금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뭐 이게 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뭐 얼마나 시장에 어떤 문제가 되냐. 이것보다는 결국은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환경 흐름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이제 오늘 11시 기준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 7% 정도 하락했고 7거래일 전 대비로는 10% 이상 하락한 수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험 자산 쪽에서 약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가 결국 이제 위험 자산 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 관련돼서 그리고 국채금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박정훈 부장과는 또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테고 중국 관련해서도 이슈 다뤄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오늘 좀 늦으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시간관념이 없어. 좀 더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다음 주에 사실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다음 주는 사실 오늘 미국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3주 연속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한 5, 6% 정도 하락했고 네. 다음 주는 뭐 어떻게 부장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어떨 뭐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주식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좀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네. 한 시간 뒤에 종목 시장도 모르는 판에 다음 주나 뭐 내년을 뭐 하고 그래서 뭐 코스피가 얼마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제 입장에서는 주제넘는 이야기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뭐 추정을 할 수 있으나 뭐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코스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코스피가 5일 연속 빠지면 그 다음에 오릅니다. 아 5일 연속. 예. 그런 패턴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어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최근에 있었던 걸 보면 연속적으로 5일 정도 빠지면 오늘 이번에 며칠 빠졌죠? 한 6일 빠졌죠. 한 5, 6일 빠졌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패턴은
6일 빠졌으면 5일 빠지면 하루 오른다는 건 틀린 얘기잖아. 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최근에 패턴은 비슷하게. 그랬다. 근데 이제 한 오늘도 일주일 정도 보면 빠지면. 많이 빠졌다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저점이 어디냐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단기 반등이 나올 거냐에 대한 뭐 일부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제 대부분 보면 한 2,470 정도, 2,470 정도면 조정폭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PER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10.8배 정도까지 뭐 빠지고 그 뒤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지수다라고 봤고 장중에도 역시 한 2,480 정도 언저리 가니까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2,400, 한 7, 80 정도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코스피는 좀 기술적으로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뭐 그냥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또 그게 무너지면 또 다른 뭐 지지 라인 어딘가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거는 아주 기술적인 뭐 분석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는데 결국은 이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위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빨리 대처를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부분이고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일부 펀드에다가는 중국 정부가 팔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그것도 한 정도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나중에 공산당. 부메랑이 올 수 있거든요. 네, 억지로 공산당. 안 팔게 한다. 이거 좀 너무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적인 뭔가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막기식의 어떤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 아직은 변수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방은행 관련된 뭐 이슈가 등급 하향의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역시 좀 피치가 이번 주 낮췄죠. 네. 낮춘다고 경고했죠. 네, 그러니까 흔들릴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23일 날 엔비디아 지금의 가장 시장에서 맞아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중심이 되고 있고 또 그날 그 발표 때문에 주가가 견딜 것이냐 아니면 네. 정말 실망하고 빠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까지 무너지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미국도.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미국도 방향성이 지금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S&P PER이 20배라잖아요. 네. 일드갭으로 보면 2년물이 5%죠? 음. 2년물 금리가 5%인데 PER 20배면 일드갭이 어쩌면 마이너스 주식 사면 안 되는 네. 주식이 프리미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요. 네. 뭐 빅스널빗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7월에 FOMC 의사록을 보면 그래도 조금 희망은 보여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물가 관련된 코멘트가 거의 최근 들어선 최초로 제일 적게 언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나 이런 물가 관련 지표 관련된 게 제일 적게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FOMC 의사록만 놓고 보면 7월 의사록만 놓고 보면 좀 상당히 그 온건한 쪽으로 약간 FOMC 위원들 좀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네네. 들어요. 그리고 GDP 나우에 대해서 GDP 관련된 연율도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5.8%까지 GDP가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거든요. 경기도 좋고 네. 물가도 네. 뭐 아주 높진 않고 떨어지고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슈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은행들의 이슈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변수가 있고 어쨌든 대장주가 엔비디아라는 대장주가 맞아요. 다음 주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잭슨홀도 24일부터 있고 25일에 파월 의장 그 연설이 있고 네이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초거대 AI 발표되고 그러면 월화수는 약간 적극적으로 임하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은 좀 그렇죠. 예, 이제 없지 근데 않아 있습니다. 결국 환율의 방향성이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답을 줄 것 같아요. 네네. 환율의 방향성이 지금은 1,350원 정도까지 언저리 가면은 지금은 계속 막혀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성이 1,340원, 1,350원 정도까지 해서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의 채권 금리가 뭐 일단 안정을 찾는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의 방향성이 좀 틀게 되면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약간 좀 돌아 들어오는 느낌이 들 텐데 뭐 1,340원, 50원을 돌파해서 뭐 환율이 더 치고 간다 그러면 조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참 일이 많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네. 주말에 또 뭐 하십니까? 주말에 또 사모님과 아니요 이번 쇼핑? 주말에 내일은 부산을 좀 일이 있어서 내려갑니다. 부산 자주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또 고향이- 운전해서 가십니까? 아니요 내일은 기차로. 예, 기차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 운전 뭐 말이죠. 본가가 거기 있고 아. 또 집에 조금 일이 있어서 네. 즐거운 여행길 되시고 이만 보내드리죠. 너무 시간을 아이고, 오래 붙잡고 계셔가지고.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